수십 년간 유럽 최고의 무기 공급자였던 독일이 한국 때문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폴란드는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대신 한국의 K2 흑표 전차 180대와 K9 자주포 212대를 도입하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 역시 독일 무기 시스템 대신 한국산 K9 자주포를 선택했습니다. 유럽 방위 시장에서 독일 무기의 입지가 한국 무기에 도전받고 있는 것입니다. 충격적 진실, 지금 알아보러 가시죠. 저는 마티아스 크레거, 독일 연방군 방산 정책 분석가입니다. 30년 이상 독일 방위 산업에 몸담으며 레오파드 전차 개발에도 참여했죠. 독일 무기는 정밀함의 대명사라고 자부합니다. 적어도 최근까지는 그랬습니다. 베를린 국방부 건물 속 긴장감이 가득한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만큼이나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보고서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죠. 모두 최근 유럽 국가들의 무기 구매 결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까지 모두 우리 레오파드 전차와 판처 하우비체, 자주포 대신 한국의 K2와 K9을 선택했다고요? 국방부 장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15명의 고위 관료들은 서로 눈치만 살폈죠. 이런 상황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독일은 한 세기 동안 유럽 최고의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시아의 한 나라가 우리 자리를 빼앗아갈 수 있지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데이터는 분명했으니까요. 라인메탈,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 같은 독일의 자랑스러운 방산업체들이 한국의 한화와 현대로템에 밀려 주요 계약을 잃고 있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일시적인 유행일 뿐입니다.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죠. 한국 무기는 가격 경쟁력만 있을 뿐 우리 독일 무기의 정밀도와 신뢰성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실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죠. 그 말을 하면서도 저 자신이 확신이 없었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수치들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하지만 독일 엔지니어로서의 자존심이 쉽게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잠시 침묵했다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마티아스, 당신이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추월했는지 아니면 정말 당신 말대로 일시적인 유행인지 말입니다. 순간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술이 우리를 앞섰다는 것은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일은 2번의 세계대전 이후 군사적으로 위축되었지만 우리의 기술력만큼은 항상 세계 최고였습니다. 레오파드 전차와 판처 하우비체 자주포는 세계 각국이 선호하는 무기체계였죠. 하지만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한국 무기에 정말 그렇게 뛰어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안주하는 사이에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한 걸까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다음 임무 지시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 방산기술평가 마이너스 베를린에서 서울까지. 이 임무가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죠. 저는 베를린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한국 방산 기업들의 브로셔와 기술 사양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베를린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K2 전차라, K9 자주포라. 정말 우리 레오파드 2와 판처 하우비체 2000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단 말인가. 자료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제 입에서는 가벼운 비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독일 방산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우리 독일의 정밀 공학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게 어떻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단 말입니까? 브로셔 속 K2 전차의 사진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외형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독일의 정밀함을 따라올 수는 없을 겁니다.
100년의 역사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켜고 한국 무기의 기술 데이터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꽤 인상적이었지만 이런 데이터는 조작되기 쉽습니다. 실제 성능은 직접 보기 전까지 믿을 수 없죠. 한국은 반도체와 스마트폰으로 유명하지 무기 제조로 유명한 나라가 아닙니다. 방위 산업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정밀도와 신뢰성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창가로 걸어가 베를린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독일은 두 번의 세계대전 이후 군사적으로는 위축되었지만 우리의 기술력만큼은 언제나 최고였습니다. 크루프 철강에서 시작해 현대의 첨단 무기 시스템까지 독일의 엔지니어링은 언제나 세계를 선도해왔으니까요. 아시아에서 만든 무기가 유럽 최고의 기술을 넘어섰다고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내심 불안했습니다. 이런 임무를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다른 유럽 국가나 미국의 무기 시스템을 평가하러 다녔죠. 하지만 한국, 그것도 우리 독일 무기의 경쟁자로서 이건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서랍에서 주류를 꺼내 한 잔 따랐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폴란드가 왜 레오파드 대신 K2를 선택했을까요? 핀란드는 왜 판처 하우비체 대신 K9을 골랐을까요? 가격 때문일까요? 아니면 성능 때문일까요?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봐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서울까지 긴 여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여권과 노트북 그리고 각종 측정 장비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참여했던 레오파드 전차 개발 당시의 기술 문서를 챙겼습니다. 비교 분석을 위해 필요했으니까요. 출발 직전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마티아스, 이번 임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분석이 우리 방산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장관님. 데이터가 말해주는 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분명 독일 것보다 열등할 것이다. 하지만 직업적 양심으로 적어도 그들의 무기를 직접 본 후에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베를린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독일의 정돈된 거리와 건물들, 수백 년의 역사가 담긴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이 만든 무기는 정말 우리의 것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번 임무가 단순한 기술, 평가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될 것이라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독일과 한국, 두 나라의 기술력 대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선입견이 가득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독일의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모든 것이 너무나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시아의 공항인가요? 자동화된 출입국 시스템, 로봇 안내원, 완벽하게 정리된 동선, 베를린 공항보다 훨씬 첨단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죠. 제 선입견 속에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의 이미지가 남아있었으니까요.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도로에서 마주한 풍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초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도로는 최신 전기차들로 가득했습니다. 베를린의 고전적인 건물들과 달리 서울은 마치 미래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운전기사에게 물었더니 그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나라는 6.25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죠. 우리는 빠르게 배우고 더 빠르게 발전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경제적 발전과 군사기술은 별개의 문제니까요. 스마트폰을 잘 만든다고 해서 전차를 잘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국방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독일식 정장 차림으로 단정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 방산 기업 대표들과 군 관계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환영합니다, 크레거님. 오늘 저희 한국의 방산 기술을 소개해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의 유창한 독일어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고 저를 위해 모든 자료를 독일어로 번역해 놓았더군요.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의 주요 무기 시스템들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그리고 다양한 미사일 체계까지. 그들이 설명하는 스펙은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K2 전차의 화력과 방어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자동 표적 추적 시스템과 능동 방어 체계는 모두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죠. 발표자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숫자와 데이터를 꼼꼼히 기록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레오파드의 전차는 수십 년간 전 세계 최고의 전차로 평가받아왔습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고요? K9 자주포는 이미 전 세계 7개국에 수출되었습니다. 빠른 사격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뛰어난 기동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에서 검증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 판처 하우비체 2000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만 한국 측 발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무기들은 실전에서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극한의 환경에서 수천 번의 테스트를 거쳤고 이미 구매한 국가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특히 북유럽의 혹독한 기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고 있죠. 브리핑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데이터는 너무 탄탄했고 기술적 설명은 너무 정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기술적 데이터는 인상적입니다만 직접 성능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제 질문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내일 평택 훈련장으로 모시겠습니다. 거기서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실제 사격 훈련을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부신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오늘의 브리핑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과 철저한 준비, 그리고 기술적 데이터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내일 직접 확인해 봐야겠군요. 독일의 레오파드보다 나을 리가 없다고 확신했는데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 받은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숫자 이상의 것을 의미하죠. 내일 훈련장에서 그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국의 무기가 정말 우리 독일의 것보다 뛰어나다면 그것은 단순히 방산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해왔으니까요. 이제 그 자부심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 일찍 저는 호텔 로비에서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한국 무기의 실제 성능을 확인하는 날이었죠. 평택 훈련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측정 장비와 메모지를 점검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이 중요했으니까요. 크레거님, 오늘은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실제 훈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변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행한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심 그들의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했습니다. 평택 훈련장에 도착하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광활한 훈련장에는 최신식 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여러 대의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크기와 위용은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먼저 K2 흑표 전차의 성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안전지대로 이동했고 곧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K2 전차가 엔진 소리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65톤이 넘는 거대한 전차가 마치 스포츠카처럼 민첩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이 정도 기동성이라면 우리 레오파드 2와 비슷한 수준인데 중얼거리며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K2 전차가 급경사 지역을 오르내리고 수중 장애물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심 4.1m까지 잠수 가능하며 강 건너편으로의 신속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는 유럽의 어떤 전차보다 뛰어난 성능입니다. 설명을 들으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레오파드 2는 최대 2m까지만 잠수가 가능했으니까요. 그 다음은 사격 훈련이었습니다. K2 전차는 이동 중에도 정확한 표적 포착과 사격을 선보였습니다. 자동 표적 추적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이었죠. 이 정확도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마지못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K9 자주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다음 시연을 지켜보았습니다. K9 자주포의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52구경장 155mm 주포를 장착한 K9은 우선 그 외형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성능이었죠. K9 자주포는 3명의 승무원으로 분당 68발의 사격이 가능합니다. 최대 사거리는 40km를 넘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K9은 연속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첫 발이 발사된 지 1분도 안 되어 6발의 포탄이 정확히 목표물을 강타했습니다. 이런 사격 속도와 정확성은 분명 판처 하우비체 2000과 맞먹거나 오히려 뛰어났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우리 판처 하우비체도 자동 장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이 정도 속도와 정확성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K9은 MRSI 기능을 시연했습니다. 서로 다른 각도로 발사된 여러 발의 포탄이 동시에 목표물에 떨어지는 기술이었죠. 이는 적에게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는 치명적인 공격 방식입니다. 이건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 기술은 어디서 개발한 겁니까? 제 질문에 한국기술진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모두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외국 기술을 참고했지만 K9 자주포의 핵심 시스템은 모두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던 세계의 방산 구도를 믿어야 할지 갈등이 생겼습니다. 훈련장의 한쪽에서는 K2 전차가 여전히 기동 훈련을 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K9 자주포가 정확한 사격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기가 정말 한국에서 자체 개발된 것이 맞습니까?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외국 기술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핵심 기술 이전을 꺼리자 자체 개발의 길을 선택했죠. 지금 보시는 모든 시스템은 한국 기술진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독일의 기술 우위에 대한 제 자부심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기술 이전을 거부했고 그들은 스스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우리를 앞서고 있었죠. 시연이 끝난 후 저는 직접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내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승무원 공간의 인체 공학적 설계, 최신 디지털 제어 시스템, 열 영상 장비 등 모든 것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자동화 수준이었습니다. 기존 무기 체계보다 적은 인원으로 더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했죠. 여러분의 무기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마침내 저는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것은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체계였습니다. 레오파드 2 전차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었죠. 훈련장을 떠나는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방산 산업의 지각 변동을 의미했습니다. 유럽, 특히 독일이 가졌던 기술적 우위가 이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과 첨단 기술의 도시, 그리고 이제는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나라. 제가 알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독일은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안주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으로 저는 독일의 기술적 우위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보고서에 솔직하게 담아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독일 방산 산업의 불편한 진실이 될지라도 말입니다. 훈련장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이후 저는 한국국방연구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이 연구소는 한국 방위산업의 두뇌 역할을 하는 곳이었죠. 현대적인 건물 내부에는 최첨단 연구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미래 전장 환경에 맞는 무기 시스템을 연구 개발합니다. 연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 연구실을 둘러보면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의 융합이었습니다. 반도체, AI, 로봇 기술 등 민간 분야의 첨단 기술이 곧바로 방위 산업에 적용되고 있었죠. 왜 한국 무기가 유럽에서 성공하고 있는지 정확히 분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제 질문에 한국 연구진은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독일을 포함한 유럽 방산업체들은 기존 기술에 너무 의존하고 있습니다. 변화 속도가 느리고 혁신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지 않죠. 저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방산업체들은 이미 검증된 기술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레오파드 전차도 기본 설계는 수십 년 전에 완성되었고 이후에는 성능 개선만 이루어졌죠. 반면 저희 한국은 민간 IT 기술과 방산 기술을 적극적으로 융합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전투 시스템, 자율주행 전차, 무인 전투 장비 등 미래 지향적 기술에 집중하고 있죠. 연구소의 한 섹션에서는 AI가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섹션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무인 전투 차량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죠. 우리의 방산 철학은 빠르게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무기를 한 번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본 성능을 갖춘 무기를 빠르게 개발한 후 끊임없이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식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독일의 방산 철학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독일은 처음부터 완벽한 무기를 추구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정밀한 무기 체계를 개발하려고 하죠. 이것이 우리의 강점이자 약점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의사결정 속도입니다. 독일의 경우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 대한 의사결정이 정치적, 관료적 절차로 인해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저희는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신속하게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건 역시 사실이었으니까요. 독일에서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은 수년간의 논의와 검토,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반면 한국은 국방정책 결정이 훨씬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구소의 한 벽면에는 한국 방산 제품의 수출 현황을 보여주는 세계 지도가 있었습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등 많은 국가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 전통적으로 독일 무기를 사용하던 유럽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왜 K2 전차를 선택했습니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연구소장은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폴란드가 원하는 것은 현재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즉각적인 전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무기를 제공할 수 있었고 기술 이전도 약속했습니다. 반면 독일은 즉각적인 공급이 어려웠고 기술 이전에도 더 많은 제한을 두었죠.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독일은 오랫동안 최고의 무기를 제공해왔지만 고객의 급변하는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또한 우리는 단순히 무기만 팔지 않습니다. 전체 방위 체계와 훈련, 정비, 부품 공급, 심지어 필요하다면 현지 생산 체계까지 포함한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접근법이 많은 국가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메모하면서 독일 방산업체들이 이런 접근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기술적 우수성만 강조해왔고 고객의 실질적인 필요를 간과했던 것 같았습니다. 연구소 투어가 끝나갈 무렵 가장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연구실에서는 차세대 전투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AI가 통합된 전장 관리 시스템, 양자 컴퓨팅을 활용한 암호화 통신, 드론, 스웜 기술 등 미래 전쟁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 기술들은 언제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까? 일부는 이미 프로토타입 단계를 넘어 테스트 중입니다. 5년 내에 우리 군에 도입될 예정이고 10년 내에는 수출 모델로 준비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독일은 이런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와 개발 속도가 한국에 비해 현저히 뒤처져 있었습니다. 우리 독일은 정말 너무 뒤처진 것인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는데 연구소장이 그것을 들었는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독일과 한국은 각자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정밀 공학 기술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고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다만 적응하는 속도가 다를 뿐이죠. 그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위기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세계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곧 도태됨을 의미했으니까요. 연구소를 나오면서 저는 머릿속으로 독일에 보낼 보고서의 내용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한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현대적인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독일과 한국 두 나라의 방산 철학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독일은 완벽함과 정밀함을 추구하고 한국은 신속한 혁신과 고객 맞춤형 접근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세계는 후자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발견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 이 문장을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 임무였으니까요. 한국 방문 일정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서울에서 열린 나토 전략회의였습니다. 동아시아 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저는 독일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여러 나라의 군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전통적인 나토 국가들 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같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국도 있었죠.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방산 수출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 군사 트렌드를 바꾸고 있습니다. 나토 관계자의 발언이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토가 한국의 군사적 역량을 이렇게 높이 평가한다고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구조에서 한국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 협력 측면에서 말입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여러 국가 대표들이 한국과의 방산 협력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폴란드 대표는 K2 전차의 신속한 도입이 그들의 방위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핀란드 대표는 K9 자주포의 뛰어난 성능과 신뢰성을 강조했죠. 휴식 시간에 저는 미국 펜타곤 관계자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없이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방산 기술과 생산 능력은 이제 우리의 주요 자산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조차도 한국의 군사적 중요성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다니요. 우리가 유럽 내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한국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회의장을 둘러보니 한국 대표단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 주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럽과 한국, 누가 미래를 더 잘 준비하고 있을까요? 답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었고 유럽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베를린에 돌아가 솔직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불편한 진실이 될지라도 말입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과 시차로 인한 피로가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제가 전해야 할 이야기는 너무 중요했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베를린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이것이 제 고국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방부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분위기가 저를 반겼지만 이제 제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은 전과 달랐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벽에 걸린 독일 군사력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오늘날에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의 경험 후에는 그렇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마티아스, 드디어 돌아왔군요. 보고서는 준비되었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회의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주변에는 고위 관료들과 라인메탈,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 같은 주요 방산업체 대표들이 앉아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제 입에서 나올 말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장관님.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한 분석을 마쳤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비행기에서 몇 시간이고 준비했지만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심각하게 과소평가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몇 방산업체 대표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우리의 레오파드나 판처 하우비체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었습니다. 수중 주행 능력, 자동 표적 추적 시스템, 사격 속도, 이 모든 면에서 우리 무기와 대등하거나 우월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촬영한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훈련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서렸습니다. 그들의 기술력, 생산 능력, 수출 전략은 모두 첨단 수준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의 융합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AI, 로봇 기술 등 민간 분야의 첨단 기술을 신속하게 방산 분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라인메탈 대표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무기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모든 무기 시스템에는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기적인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 유일한 약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들은 매우 철저한 테스트를 거쳐 무기를 개발했고 이미 여러 국가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설명해 나갔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 연구개발 투자, 미래 무기 체계에 대한 비전까지 모든 데이터는 한국이 이미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부상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10년 후 독일은 더 이상 방산 강국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유럽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곧 중동과 남미까지 진출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시장이 하나둘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난 후 무거운 침묵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이 들은 내용을 소화하느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침내 국방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대응 방안을 제안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미 답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그들의 신속한 혁신 방식을 배우고 우리의 정밀 기술력과 결합해야 합니다.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체적으로도 의사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기술과의 융합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고 많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일부는 제 의견에 반대했지만 다수는 변화의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장관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독일 국방부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나라의 기술력을 결합하면 더 강력한 방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방산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TV 화면으로 그 발표를 지켜보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 처리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오늘은 큰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은 상처받았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발전의 시작이니까요. 창밖으로 베를린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도시는 수많은 역사적 변화를 겪어왔고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변화하고 적응할 것입니다. 독일의 정밀 공학 기술과 한국의 빠른 혁신이 만난다면 어쩌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식 임무가 끝난 후 저는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관계자나 군 인사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서울을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무엇이 이 나라를 이렇게 빠르게 변화시켰는지 그들의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을 나와 서울의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모든 안내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제공되어 있었고 디지털 스크린에서는 실시간 정보가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한때 세계 군사력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아니군요. 이제 저는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강남역에 내려 번화가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첨단 기술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증강현실 광고판, 자율주행 배달 로봇, 생체 인식 결제 시스템까지. 이 도시는 아침에 일어나면 전날과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하는 도시였죠.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며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비즈니스맨, 학생들, 관광객들이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항상 최신 기기가 들려 있었고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도 한국의 빠른 변화와 적응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독일은 전통을 중시하고 안정을 추구합니다. 반면 한국은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 같군요. 옆자리의 한국인 교수가 제 중얼거림을 듣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기회로 봅니다. 우리는 6.25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했고 그때부터 빠르게 적응하고 발전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독일과 한국 두 나라의 역사적 경험이 오늘날의 문화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의 방산 기업이 운영하는 K-방산 쇼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군 인사가 아닌 일반 방문객으로서였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의 차세대 무기 시스템의 모형과 가상현실 시연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무인 전투 시스템 개념도입니다. AI가 통합된 드론, 로봇, 전투 차량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인간 전투원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30년 후의 전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독일은 아직 20년 전의 성공에 안주하고 있었죠. 다음 전시관에서는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의 융합 사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소형화 기술이 정밀 유도 무기에 적용되었고 게임 산업의 가상현실 기술은 군사훈련 시뮬레이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독일 방산 산업의 문제점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방산을 별도의 분야로 너무 고립시켰고 다른 산업과의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의 속도가 느렸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더 이상 자존심이나 변명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데이터와 사실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여 이제는 선두주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별이 내려앉은 듯한 풍경이었죠. 이 빛나는 도시는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어왔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까요?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오늘 만난 교수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독일도 이제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정밀공학 기술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한국처럼 빠르게 혁신하고 다양한 산업 간의 융합을 촉진해야 합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죠. 그 빛처럼 한국의 미래도 밝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독일의 미래도 밝게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식 보고서가 아닌 제 자신을 위한 보고서였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는 배움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 독일은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입니다. 전통과 혁신을 결합하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과거의 영광에 집착한다면 미래에는 구경꾼에 불과할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글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임무를 넘어 저 자신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저는 독일의 기술력이 항상 최고라고 맹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고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비행기가 베를린 상공을 지날 때 창밖으로 독일의 정돈된 도시와 산업단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이 풍경 속에 한국에서 배운 혁신의 정신이 스며들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독일 방산 산업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꼭 사연 관련이 아니더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더 좋은 사연을 발굴해내고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흥미진진히 소개해드리는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빠르게 소식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흥미진진한 사연을 들고 찾아뵐게요. 또 만나요.